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불안감이 좀 휩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까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웰스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최근 나온 이야기까지 좀 해보면 파병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세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씀드리기 네. 전에 일단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 얘기하기 전에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 크림반도 크림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자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귀속이 됐고 이 부분에서 계속 이어가던 와중에 2013년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책을 펴면서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2,000명의 병력을 지원하면서 합병을 무력으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24년 만에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 자체적으로도 거세게 EU에 합병을 하는 어떤 그런 네. 문제가 됐었고, 또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5년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에 주도한 소련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로 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식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자극을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체를 같은 민족과 한 민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에스토니아라든가 리투비아, 라투아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과 접경을 접한 발트 3국에는 다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민족성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허용하지 않는 그런 회담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결렬이 된 상태고, 미국 역시도 국가 간 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위성 국가로 러시아에 귀속되지 않게 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측면이 강한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에서도 국제 정세는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긴장을 조성해서 위성국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쉽게 지원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푸틴이 2020년도 개헌을 통해서 2036년까지 대통령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대 위협은 러시아의 소련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소련화의 어떤 위협을 다시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초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경보 최대국인 여행 국가 금지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도 철수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쟁 축발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이제 대사관 철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이 러시아의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에너지가 걸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일이 또 그런 러시아 편에 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천연가스를 아무래도 러시아가 쥐고 있다 보니 이게 정말 좀 더 심각해질 때는 이런 에너지의 가격 급등락도 저희가 좀 대비를 해보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 쓰는 40% 이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이 침공이 공식화될 경우에 이 가스 공급 차질로 유가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이런 원자재 가격과 고물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 등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조된 위기 속에서 언제라도 폭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에 대한 직원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또 모든 미국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권고한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가능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공급을 중단한다면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 한번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했던 그런 상황이 또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펴주셨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알루미늄도 지금 가격 폭등했던 게 이런 여파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러시아가 우리가 잘 몰랐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알루미늄 생산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2차전지 소재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광물과 곡물, 특히 광물 쪽에서 원자재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고요. 또 필라돔이라든가 백금, 뭐 구리, 니켈 이런 그 니켈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로 좀 쓰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에 따라 작년에도 두세 배 정도의 원자재가 좀 가격 급등을 했다면 니켈과 이런 그 팔라듐이라든가 리튬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추가적으로 또 가능이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2차전지 소재 업체에 대한 그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타격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니켈이나 알루미늄이 모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뭐 정말 좀 그런 공급망 문제까지 겹쳐지게 된다면은 이번에 좀 전기차, 뭐 자동차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자,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또 약간 부각이 됐던 거는 곡물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밀 수출국가 러시아가 또 밀 수출에 대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러시아가 밀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 하네요, 또, 수출을. 네, 우크라이나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한 4분의 1 정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수출을 수출이기 때문에 세계 밀수출 총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도 한 달 새에 밀 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국제 곡물가에 대한 영향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곡물 가격부터 지금 금속의 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들, 에너지 가격, 거기에 따른 또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이 곡물 가격에 따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경우 전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어제장에서는 국내 사료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회사는 축산 분야 기능성 사료를 공급 중인 20년 업력의 기업인데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료 부분이 있고요. 식용량과 기능성 식품 유통, 그리고 간편식 식품 제조 등의 식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즉석 간편식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년 전 관련한 전문기업인 푸드트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은 4년 전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해서 19년도에는 자체 브랜드인 옵티팻을 론칭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쿠팡과 에스틴 등의 ODM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반려동물 건강과 위생케어 토탈솔루션 전문기업인 아베크의 지분 투자를 완료했는데요. 자, 앞으로 펫펜 비즈니스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제장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일사료입니다. 회사는 배합사료의 공급과 생산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축적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종합축산 전문 회사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입육 유통사인 K미트의 최대 주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해외 수요 증가와 물류 대란 여파로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지난달 기준 수입육 납품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수혜가 이어질지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일사료는 특히 곡물 가격 중에서도 옥수수 가격과 연동되는 경향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옥수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일사료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팜스토리입니다. 이지바이오그룹의 양돈과 그리고 배합사료 전문 업체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도드람 상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92년 도드람이란 사명을 쭉 유지하다가 2010년 들어서 지금의 이름인 팜스토리로 사명을 바꿨고요. 팜스토리는 92년에 국내 최초로 양돈 전문 사료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양돈 전문 해썹 인증을 받기로 했는데요. 현재 계열 회사만 무려 29개에 달합니다. 육가공 사업부의 경우는 돼지 도축 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 기준 국내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경기 화성에서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수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늘 AI가 발생하면 닭고기 공급이 축소되면서 양돈업 관련주인 이 종목에 매수세가 쏠리곤 하는데요. 자,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사료 관련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사료 관련주들 몇 가지 살펴보고 왔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뭐 곡물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안 그래도 높은데 압박이 올 것 같고, 그렇다면 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해지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음식료나 이런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로 투자를 눈길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공교롭게 어제 또 음식료 업종들이 그렇죠. 경기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주로서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죠. 금리 상승기에 또한 이런 안정적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큰 변동 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뭐 고물가 인상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또 부각되면서 이 관련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소맥도 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특히 2월부터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장류 판가를 좀 인상을 했고요. 라면 가격도 4년 만에 6.8% 인상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 PR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역할, 인플레이션 역할로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석유 정제 업종인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세계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공급 부족과 정제 마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뭐 기타 뭐 석유 제품을 좀 취급하고 있는 한국 석유 같은 종목들도 올해 유가 상승에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료업체도 그 식량 부족으로 인한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미래생명 자원 같은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지 수단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뭐 최근에 뭐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이제 겹쳐진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났던 건지 이런 과거 사례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해 보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가는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좀 변동성은 있었고 또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좀 컸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단기간 시장을 위협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장을 바꿀 만한 큰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리스크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뭐 큰 우려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특성상 어떤 원유와 천연가스의 어떤 급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어떤 무역 수지 적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우리 경제 상황, 뭐 물가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영향성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체크해 봤고요.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해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웰스 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